이번 편은 장자 32편 열어구 편입니다. 열어구. 열어구는 우리가 흔히 열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열자. 열자도 역시 공자, 노자 장자를 이어받아서 이쪽 황무학파나 도가에서는 숭상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어구 편인데 열어구는 열자 다리시. 열어구 이름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냥 열자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출생에 관해서 자세한 정보는 없지만 장자보다 약 한 100년 정도 앞선 전국시대 사람이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노자와 장자를 연결하는 도가의 중요한 고리입니다. 우리 나라에도 열자라고 해서 책이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자가 어렵게 이야기하는 경전이라고 하고, 장자는 공자를 비판하는 책이라고 하면, 열자는 이야기를 통해서 도교를 전파하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역사상 도덕경을 가장 사랑했다고 하는 당나라 현종이죠. 양귀비를 데리고 있었던 현종은 나라의 현학 박사를 두고서 도덕경이라고 불린 노자와 남아경이라고 불린 장자, 그리고 충허진경이라고 불린 열자를 도가의 중요 경전으로 지정하여 선비들이 이를 공부해서 과거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도덕경은 노자입니다. 남아경은 장자, 충어진경, 남아진경이라고도 하고 충어진경은 열자입니다. 열자. 이것을 과거에 응시할 수 있도록 현종이 했습니다. 열자가 도가 사상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는 일면입니다. 이것에는 장자가 막 죽으려고 할 때 제자들이 장자를 어떻게 장례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열어구 편입니다. 무능한 자가 자유롭다. 열자는 제 나라에 가다가 도중에 돌아오니 백혼무인이 말했습니다. 이게 이름인데 약간씩 틀리지만 이게 자꾸 읽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열자가 제 나라에 가다가 도중에 돌아오니 백혼무인이 말했습니다. 왜 도중에 돌아왔는가? 제가 깜짝 놀랄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혼무인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에 그렇게 깜짝 놀랐는가? 열자가 제가 여행 도중에 음식점 10곳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5곳의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을 제쳐두고 저에게 맨 먼저 음식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게 뭘 놀란 일인가? 열자가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면의 성실성이 불리지 아니하면 외모가 위험을 보여 밖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누르기 때문에 사람들 하여금 귀인들이나 노인들을 가볍게 여기가 하여 그로 인한 환란을 불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점 주인이라는 것은 다만 먹고 마실 것을 팔아서 이익을 추구합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이 적고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권세도 가벼운데 오히려 이렇게 열심히 하니 하물며 만승대국의 군주에게는 어떠겠습니까? 몸은 나라 일에 지치고 지혜는 소진했는데 군주가 장차 나에게 일을 맡겨 나에게 공적을 이루게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때문에 놀라는 것입니다. 백호무인이 말했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 그대가 스스로를 잘 닦아 나가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붙어 다닐 것이다. 얼마 안 있다가 백호무인이 열자의 집에 가봤더니 열자의 집 밖에 제자들의 신발이 가득했다. 백호무인이 들어가 북쪽을 보면서 지팡이를 세워 턱을 개고서
얼마 동안 앉아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종이 열자에게 알렸더니 열자가 신발을 들고 쫓아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모처럼 와주셨는데 어찌 저에게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자 백혼무인이 말했는데, 그만해라. 내가 너에게 전에 말한 바가 있다. 사람들이 그대에게 붙어 다닐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많은 제자들이 그대에게 붙어 다니고 있구나. 물론 내가 사람들에게 붙어 다니다고 시킨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너는 어찌 사람들이 너에게 붙어 다니지 못하도록 하지 못했으니 너는 어찌하여 이와 같이 기이한 것을 끄집어내 보여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기뻐하도록 하였는가? 꼭 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한다면 너의 본성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 그러니 이 이상 아무 말도 말할 것이 없다. 또 너와 함께 논의는 자들도 아무도 너에게 충고해 주지 않으니 그들이 하는 하찮은 말은 모두가 사람들에게 독이 되는 것들이다. 스스로 깨닫는 자도 없고 남을 깨닫게 하는 자도 없으면 어떻게 서로 성숙하게 될 것인가? 재주 있는 자는 수고롭고 지식이 있는 자는 근심이 많으니 오히려 무능한 자는 밖으로 추구할 것이 없는지라 배불리 먹고 마음대로 놀면서 떠다니는 배와 같이 둥둥 떠다니면서 스스로를 비우고 자유로이 논이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재주 있는 사람이에요. 재주 있는 사람. 자, 열자는 여러구라는 사람을 높여서 존칭하여 말하는 것인데 노자, 장자, 열자가 사실상 도가사상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백혼무인은 열자의 스승으로서 사실상 노자라는 설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노자와 노자의 수제자인 열자와의 대화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노자는 여기서 무의를 설명하고 있는데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능한 사람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보면 오히려 무능한 사람이 배불리 먹고 마음대로 놀면서 자유로이 논이는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재주 있고 지식이 있는 자는 근심이 많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무능한 사람의 이야기는 이해가 좀 가지는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장자는 이것을 치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자신의 이야기하는 방식은 우원편의 이하가 연결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학자도 있는데 소동파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열어구편 두 번째입니다. 공자를 기용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노나라 애공입니다. 애공이 뭡니까? 애공이 슬퍼하래 짜죠. 애공. 그렇다는 얘기는 애공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벌써 문제가 있는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애공이 아내에게 말했다. 나는 공자를 기용해서 나라의 근간으로 삼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나라가 잘 될 것인가 하고 아내에게 물으니까 아내는 아마도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이 아내가 공자 제자인데 위태로워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제자가 공자는 아름다운 깃으로 장식한 데다가 아름다운 채색을 덧칠하여 화려한 말을 일삼아 조그마한 것을 근본의 뜻으로 생각하고 백성의 본성을 변화시켜서 백성들에게 보이고서 믿음을 잃어버렸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자가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정신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 어찌 백성을 다스리겠습니까? 자, 공자 제자가 공자에 이렇게 합니다. 공자가 임금님과 친합니까? 그와 함께 있으면 즐거운가요? 그러면 나라 일을 그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로 하여금 위선을 배우게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을 교화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후세를 위해 생각하면 그만두셔야 합니다. 공자로는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하늘의 도리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은혜 베풀면 기억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상인들도 공자와 나란히 서지는 않습니다. 정신적으로는 공자와 함께 서지 않습니다. 밖에서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목금 형틀이지 내면에서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마음의 동요와 과도한 고통입니다.
소인으로 밖에서 가해지는 형벌을 받는 자는 목금 속의 그 형구로 처벌하지만 인간의 내면에서 가해지는 형벌에 걸린 자는 음양이기로 양육십니다. 지인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노나라 애공얘기입니다. 노나라 애공은 춘추전국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왕입니다. 그때는 공자가 활동하던 시기인데 그런데 설정이 문제입니다. 노나라 애공이 장자의 이게 지금 장자 수제자인 아내죠. 아내가 장자 수제자가 되어 있습니다. 공자를 재상으로 영입하면 어떤가 묻는 겁니다. 아내가 공자의 수제자인데 그는 애공에게 공자를 재상으로 영입하면 위태롭다고 대답합니다. 이게 실제로는 불가능한 얘기죠. 공자의 수제자가 공자를 비난하면서 공자를 채용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히 공자는 위선자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위선을 배우고 후세를 생각해서 공자를 영입하는 것을 그만두시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내용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만 이런 설정 장면 자체는 완전히 지금 별도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자의 임종입니다. 장자가 죽을 때가 됐는데 나를 육아식으로 장사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장자가 임종이 가까우니 제자가 장례를 후하게 유교식으로 매장으로 치르고자 했습니다. 장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관으로 삼고 하늘과 땅을 관으로 삼으니까 하늘이 있고 땅이 있으니까 이 경계에 이제 사람이 있으니까 관으로 삼겠다는 얘기죠. 해와 달을 옥으로 삼고 하늘의 별들을 옥으로 삼고 만물을 저승길의 선물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 내 장래에 필요한 것은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았는가? 무엇이 더 필요할까? 제자가 말했습니다. 들판에서 장례를 치르면 까마귀나 솔개가 선생님의 시신을 파먹을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장자가 말했습니다. 들판에 장례를 치르면 위에서 까마귀나 솔개의 먹이가 되고 매장을 하면 흙속에서 땅강아지와 개미들의 먹이가 될 것인데 이는 저쪽에서 빼앗아 이쪽에서 주는 것이니 아무래도 불공평하다. 불공평한 것을 억지로 공평하다고 하면 그 공평은 참다운 공평이 되지 못하고 명백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명백하다고 하면 그런 명백함은 명백함이 되지 못합니다. 눈은 다만 정신의 심부름을 할 뿐이다. 그러면 정신이 이것을 명백하게 포착하는 것이니 눈이라는 것은 당연히 정신을 이기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은 눈이 본 것만을 의지하여 인의의 세계에 빠져들어가서 자기의 공을 밖으로 내려하니 슬픈 일이다. 이게 매우 유명한 일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특히 하늘과 땅을 관으로 삼고, 자, 하늘과 땅을 관으로 삼고, 해와 달을 옥으로 삼고, 별들도 옥으로 삼고, 입에 물고 자겠다는 거죠. 물고 하겠다. 만물을 저승길의 선물로 삼을 것인데, 뭐가 필요하냐는 얘기죠. 까마귀나 솔개가 선생님의 시신을 파먹을까 두렵다는데, 그건 마찬가지예요. 매장해도 파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매장하는 것이 꼭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들판에 장례를 치르게 되면 독수리나 솔개의 밥이 되지만 매장을 하게 되면 땅속에 벌레들이 파먹을 텐데 풍장, 일반적으로 하는 걸 풍장이라 그러죠. 매장에서 매장으로 옮기면 독수리의 밥에서 땅속 벌레의 밥으로 옮기는 것이니 부당한 처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옛날에 그 일반 서민들 그러니까 이제 저 양반들이나
유교의 어떤 그런 대신들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은 다 그냥 이 강가 근처에서 시체를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풍장의 방법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 유교에서 이제 이거 매장하는 방법으로 바꿨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단종도 보면 단종도 그쪽 정선에 있는 강가에다가 하천에다가 단종의 시체를 버려라 했는데 이 단종의 시체를 누가 어떤 사람이 그 엄모식이라는 사람인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사람이 수습해서 어떤 장소로 옮겼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밝혀진 거죠. 그래서 지금 단종의 묘가 거기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보면은 일반적으로 들판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이 장자는 이것이 당연하고 나도 이렇게 칠해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도 또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편은 내용이 좀 짧아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